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폼페이우스 마카비 왕조를 접수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폼페이우스라는 이 장군이 등장하기까지 로마 건국 과정부터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죠. 바로 이 폼페이우스가 마카비 왕조의 멸망 과정에 관여한다. 자, 마카비 왕조 멸망 과정 간단히 언급한다고 하면 마지막 왕, 전성기를 이끌던 마지막 여왕 알렉산드라 여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9년의 통치를 끝으로 죽고 나서 장남을 왕으로 임명했지만 차남의 쿠데타로 왕자의 내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 차남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장남은 어떻게 됩니까? 장남은 가만히 있지만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티파터, 헤롯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안티파터. 안티파터는 당시 에돔 총독이었는데요. 이 안티파터의 꾀임에 의해서 이 장남은 어디로 망명을 하는가? 바로 나바테안 왕국으로 망명을 하고 아레타스 3세가 통치하던 나바테안 왕국은 군사 5만을 주어서 왕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차남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우스가 보낸 장군이 그를 구해준 구원의 백기사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바로 주전 1세기 지중해에 출몰했던 그 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해적의 역사는 이 바닷물과 함께 시작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지중해, 지금은 그 해적 못 보죠. 소말리아 그 지역의 해적, 바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던 지역이 바로 지중해였습니다. 주전 1세기쯤 우리가 지금 다룬 이 시기에 해적의 존재감이 엄청 부각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해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이 즈음에야 로마의 해상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 승리로 지중해를 완전히 앞마당, 앞호수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수도 로마와 속주 사이를 오가는 물동량이 최고치를 매주 갱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해적 역사에도 유례없는 전성기로 이어지는 거죠. 먹을 게 많은 거죠. 예. 자, 백주 대낮에 로마의 외향인 오스티아 항구를 마음껏 분탕질할 정도로 굉장히 대범하게 해적질을 했다. 자, 심지어, 우리가 1차 삼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도 한때 이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된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죠. 이런 대담한 해적질로 로마로 오는 이 곡물 수송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자, 그래서 민회에서 이 폼페이우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해적 소탕안이 통과되자 엄청나게 급등하던 곡물값이 갑자기 폭락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당시 해적은 이 단순한 도적질 수준이 아니었고 도적대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체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망까지 갖춘 국제적인 규모의 조직이었는데 바로 그 본거지가 어딘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 그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왜 이런 해적이 이렇게 막 창궐하도록 수수방관했을까?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당시 국제 정세가 있는데, 자, 셀루코스 왕국의 영토이거든요. 이 지역은. 하지만 셀루코스 왕국이 이름만 남아있는 완전히 쇠퇴한 상태였고, 그 길리기아 지방에 해적이 본거지를 세웠고, 그리고 폰투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 6세가 이 해적을 돈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왜냐? 미트라다테스 6세는 로마에 맞서서 그리스 세계의 맹주로 자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헬레니즘 왕국의 본국인 마케도니아 왕국이 멸망한 거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그 지역의 본도 폰투스 지역의 그 폰투스 왕국의 통치자가 바로 미트라다테스 6세거든요. 자, 그는 로마의 배후를 교란할 목적으로 해적을 지원한 거죠. 그리고 해적들 역시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고 주로 전직 군인 출신의 굉장히 풍성한 인재 풀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둑한 자금 지원에다가 어떤 국제화, 조직화, 정보화를 갖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 역시 마찬가지죠. 소말리아에서 해적은 어떻게 보면 국가 GNP의 상당수가 이 해적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변두리에서 이루어지는 도적질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주 1세기 당시 지중해에 창궐했던 해적들이었다.
자, 바로 여기 이 지역 길리기아 이 지역이 바로 해적들의 본거지였고, 당시 로마가 정복했던 그 세계가 지중해 전체가 이제 다 로마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지중해 바다가 로마의 앞마당, 앞호수가 되는 것이죠. 요쪽만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요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국, 그리고 여기에는 마카비 왕국, 유다, 여기가 이제 폼페이우스 원정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되면서 완전히 전체가 로마의 앞마당이 되는 것이죠. 자, 해적 소탕안이 통과된 것은 주전 67년인데, 이때 통과된 이 해적 소탕안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총사령관에게 로마 1년 예산 중 절반을 지원하고, 그리고 3년 이상의 임기, 절대 지휘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어마무시한 것이냐? 자, 공화정 당시 집정관의 임기가 딱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출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관, 이 독재관의 임기가 고작 6개월이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공화정을 사랑했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했는데, 근데 이 총사령관은 뭐냐? 본토를 넘어서 제국 전체에서 실력 행사를 하면서 임기가 3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해적 소탕안의 획기적인 골자였다. 자,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이거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해적 문제가 그 당시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할 수 있죠. 이 폼페이우스의 이 해적 소탕 작전은 전술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만큼 굉장히 탁월했는데, 자, 지중해를 일단 동부와 서부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서부의 해적들을 쫙 소탕을 해요. 그럼 그 해적들이 전부 동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어부가 그물을 당기듯 남은 해적들을 동부로 쫙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부의 해적 소탕에 40일, 그 동부 해적 소탕에 49일, 총 89일 만에 해치운 거예요. 문제가 있죠. 임기 3년 줬는데 거의 뭐 3달 만에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전 67년 여름 신출귀몰하던 해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당연히 이 폼페이우스의 인기는 짱이었겠죠.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범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남자 폼페이우스.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요거였겠죠. 특히 신전을 여러 차례 털린 이 그리스에서는 이 폼페이우스를 거의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3년 임기를 줬는데 3개월 만에 해치운 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야 했지만 39세에 한창 나이인 폼페이우스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었죠. 당시 상황도 그가 계속 아이돌, 우상으로 남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교착 상태에 빠진 동방전선에 파견할 동방원정 총사령관의 폼페이우스를 임명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폰투스 왕국, 주전 66년부터 무려 3차례나 반란을 일으키던 미트라다테스 6세, 거기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총사령관 루클루스가 이걸 제어를 못하니까 폼페이우스로 교체가 되면서 그는 동방원정 사령관에 다시 임명이 됩니다. 이 동방 그 전선은 사령관 교체만으로도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데, 그는 재빠르게 진군을 했고 미트라다테스 6세는 산악지대로 계속 도망만 갑니다. 용장이면서 게다가 또 지장이었던 폼페이우스는 단지 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전에 또 돌입합니다. 이 폰투스 왕국하고 폰투스 왕국 여기 있죠. 폰투스 왕국. 그리고 그 옆에 아르메니아 왕국이 있습니다. 이 폰투스 왕국 여기에 미트라다테스 6세가 로마에 맞서서 계속 반란을 일으킨 거고, 폼페이우스는 해적 소탕 이후에 이 폰투스 왕국의 반란을 진압하는 동방원정 사령관으로 출정하는 거예요. 자, 계속 진군하니까 미트라다테스 6세는 이제 산지로 도망을 가게 되고, 자, 외교전으로 이제 나섰는데, 자, 이 폰투스 왕국과 이 아르메니아 왕국이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하는가? 동방의 강자인 파르티아와 교섭을 합니다. 파르티아.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폰투스 왕국이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죠. 둘이 동맹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는 동방의 강자인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 제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는 로마가 내민 손을 잡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가 로마에 붙으니까 아르메니아 어떻게 됩니까? 또 당연히 파르티아에 붙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되면서 폰투스 왕국이 왕따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만약에 이때 폰투스,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연합군이 동방 3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에 맞섰다고 하면 당연히 폼페이우스도 함부로 못하겠죠. 하지만 결국 다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하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폼페이우스는 폰투스와 아르메니아의 연합을 끊기 위해서 파르티아에 손을 내밀었고, 파르티아가 로마와 손을 잡자 아르메니아가 파르티아와 손잡고, 그렇게 되니까 폰투스가 홀로 왕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데, 폰투스 왕국 본국에서는 자기 아들 파르나케스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목에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게 되고, 그러자 미트라다테스 6세는 어떻게 하는가? 카프카스 산맥 더 깊은 산지로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 군사와 외교 양면 작전에서 폼페이우스의 완벽한 승리로 결국 골치를 썩이던 이 폰투스 반란, 4차에 걸친 폰투스 반란, 미트라다테스 6세의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을 하게 됐죠. 그는 편안한 마음에 주전 66년 겨울 유프라테스 강변에 딱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진영을 딱 구축합니다. 이것은 동방의 강자인 파르티아 왕국의 여기까지가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국경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위인 것이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서 자신의 부장을 누구로 보내는가? 부장을 요 밑에 있는 시리아, 당시 이름만 남아있던 그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보내죠. 부장 스카우루스가 이끄는 별동대를 보내 이 셀루코스 왕국을 결국 무혈 접수하게 된다. 주전 64년이죠. 그리고 셀루코스 왕국은 로마의 속주, 시리아로 불리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알렉산더 후계자의 왕국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국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시리아에서 임무를 마친 스카우루스는 유대 국가, 그 남쪽에 있는 마카비, 유대 국가의 소요 소식을 듣고 계속 진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갇힌 차남, 당시 이제 나바티아 왕국, 아레타스 3세의 5만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차남을 구원한 백기사가 되죠. 당시 지중해 세계의 절대 강자의 실세 장군이 등장하자 장남과 차남, 마카비 왕조의 그 왕자의 난 당사자인 장남과 차남은 사절단을 보내죠. 모두 400달란트의 엄청난 거금을 주면서 자신을 이 왕으로 좀 지지해달라고 이제 호소하죠. 스카우루스 장군은 대범하고 호탕한 이 차남에게 좀 끌리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왕으로 임명하려고 했죠. 그러면 공성, 전쟁할 수고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포위하고 있던 아레타스 3세는 속히 군사를 물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당연히 아레타스 3세는 이제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자, 폼페이우스는 이제 파르티아에 대한 국경 시위를 마치고 시리아 속주 다메스크로 진군합니다. 이때 동방의 제후들이 엄청난 그 금덩어리를 들고 아련하게 되죠. 당연히 마카비 왕조의 장남과 차남도 사신을 보내죠. 근데 이때 선동과 연설의 달인인 안티파트를 앞세워서 굉장히 겸손하게 탄원한 장남과 달리 마치 일국의 왕으로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벌이면서 당당하게 등장한 차남, 비교가 되죠. 이걸 보면서 이제 폼페이우스는 차남에게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차남을 공격하는 원정길에 오르게 되죠. 디움, 펠라, 스키토폴리스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움 요새에서 차남 군대가 대치하게 되는데, 자, 한번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메섹, 여기에 폼페이우스가 있게 되고, 장남과 차남에 보낸 사절단이 도착하게 되고, 차남에게 분노한 폼페이우스는 어때요? 그를 추격하는, 그래서 디움, 그리고 펠라, 그리고 스키토폴리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움 요새 여기에서 이 차남의 군대하고 이제 대치하게 된다.
자, 이 차남의 측근들은 이제 로마와 맞서서 승산이 없으니까 계속 투항을 권유했겠죠. 하지만 이제 차남은 예루살렘으로 퇴각해서 일단 후위를 기약을 합니다. 폼피우스는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야영하게 되는데 이때 폼피우스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전해집니다. 자, 굿뉴스는 뭐냐? 고립무원에 빠진 미트라다테스 6세가 자결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해를 보내서 강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폼피우스는 축소된 영토를 허락하고 나머지 영토는 로마 속주로 편입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반세기에 걸쳐서 지속된 동방의 화근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게 굿뉴스였고요. 근데 배드뉴스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간 이 차남이 결국 약속을 깨고 저항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폼피우스는 결국 예루살렘 원정을 가게 됩니다. 자, 폼피우스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는 과정. 폼피우스는 북쪽에 진영을 갖추었죠. 성내에는 장남과 차남 지지자들 간에 내분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어때요? 승산 없는 싸움에 장남을 지지하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차남 지지자들은 성전산으로 퇴각을 하고 이제 성전산으로 올라오는 교량을 파괴하고 3개월을 버팁니다. 하지만 3개월만 마침내 이제 함락이 되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폼피우스 군대가 진을 친 북쪽이 여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성전산 열로 이제 퇴각해서 3개월을 버티게 되는데, 자, 3개월간 어때요? 사방에서 돌멩이가 막 로마가 쏘아대는 투석기에 엄청난 크기의 돌멩이가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폼피우스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뭔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소수의 수행원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쭉쭉쭉 들어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패닉이었죠. 멘붕 상태에 빠지죠. 하지만 폼피우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폼피우스는 어때요? 당시 신전에 들어갈 때는 비무장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무기를 갖지 않고 비무장 원칙을 충실히 지켰고, 또 로마 신전에 참배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로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래서 가져올 충격, 후폭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종의 종교와 관련된 문화 충격, 컬처럴 쇼크 이런 거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 비치된 엄청난 양의 2,000달란트라는 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건 단지 궁금했던 거예요. 호기심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쭉쭉 가서 지성소까지 갔는데 그리스 로마 신전과 달리 그 지성소는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법궤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럼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실망해가지고 뭐 별거 없네. 근데 뭘 가지고 저 3개월 동안 그 아수라장에서 돌멩이 날아들었는데 희생제사 드렸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힐카누스 2세의 대제사장직을 복원합니다. 이 장남이 아무래도 고분고분했던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성소를 범한 폼피우스를 날마다 저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나중에 이 폼피우스와 카이사르가 한판 붙는 주전 48년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이기게 된 것. 이때 유대인들의 저주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상황은 다신교를 믿는 유대인과 또 일신교를 믿는 유대인 사이에 최초로 벌어진 문화적, 종교적 충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폼피우스는 떠나면서 유대 속주에 조치를 취하는데, 자, 먼저 지중해 해변 도시들을 유대 국가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도시를 대가벌리로 묶어서 시리아 속주에 편입시키고요. 그리고 갈릴리 동쪽의 가올 지방을 아랍계 민족인 이둘의 사람들에게 넘기고 사마리아도 유대에서 분리시킵니다. 그의 정책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뭐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그 유대입니다. 어떤 식으로 행정구역을 짰는가? 두 가지 초점이었다. 하나는 뭐냐? 마카비 영토를 잘게 쪼갠다는 거예요. 잘게 쪼갠다. 그리고 유대인 지역인 유대, 베레아, 갈릴리를 적대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대가벌리, 이방인들이 사는 대가벌리,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 도시를 해방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의 해상 진출을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하에 바로 유대 속주에 이런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속주 여기를 북쪽에 있는 시리아 속주의 하부 속주로 강등시키고
스카우루스, 자신의 부장인 스카우루스를 이 시리아 초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떠나죠. 로마로 돌아갑니다.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가는데, 그때 차남인 마카비 왕조의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자녀들을 포로 인질로 잡아서 로마로 개선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폼페이우스가 해적 소탕과 함께 그 이후 동방원정 총사령관이 되어서 셀루커스 왕조를 접수하고 그리고 마카비 왕조를 접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